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께 있었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 이슈에 집중을 했죠. 이 경제란 단어만 48번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4%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연결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자, 4%의 경제 성장률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네, 작년 연말에 정부가 성장 전망을 3.2%로 내놓았습니다. 네. 그때 이제 장밋빛 전망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해외 투자은행들하고 국내 전망기관들이 4% 내외로 한국의 성장률을 높여잡고 있는데요. 4% 성장률은 과거 10년 넘게 볼 수 없었던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네. 그 배경이 된 거는 지난 1, 4분기 성장률이 이제 1.6%로 나왔고 4월 수출이 41% 증가. 네.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5월 첫 10일 동안의 수출은 좀 너무 높다 할 정도로 81%라는 증가율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통 산업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또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되고 있는 건 잘 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잘 되는 쪽은 조금 더 잘 되도록 촉진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수출이겠죠. 뭐 물류라든지 금융,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맡았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자 한겨레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봤더니 네. 이 4%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한마디 했던데 그건 그냥 기저 효과일 뿐이다 이렇게로 평가절하했던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기저 효과라는 얘기는 작년에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 1%를 했다는 그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럽의 선진국들은 작년에 뭐 10%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고 선진국 평균으로는 4 내지 5% 마이너스를 한 상태에서 네. 이제 회복을 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다른 선진국보다 가장 빠르게 지난 1, 4분기에 그 코로나 이전 수준의 그 경제 규모를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그 회복의 그 속도나 성격의 측면에서 가장 나은 상황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게 경제 성장률이 4%가 돼서 이러면 돈이 시중에 좀 돌고 그래서 수입도 좀 늘고 일자리도 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좀 체감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근데 솔직히 좀 체감은 떨어지거든요. 그 체감이라는 문제는 이제 단지 지금의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네. 과거에도 이제 계속 반복되어 왔던 그런 양상인데요. 음흠. 경제 지표가 주는 거는 우리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행자께서 들어보셨겠지만 평균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의 함정. 예. 예, 그러니까 평균보다 아주 높은 곳도 있고 예. 또 아주 낮은 곳이 섞여 있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건 좋은 대로, 부진한 건 부진한 대로 엄연히 또 존재하는 현실이겠고요. 예. 그런 게 나타나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이제 회복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체감하기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 발표를 봤습니다만 4월 고용이 무려 이제 65만 명 이상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나왔나요, 그 발표가?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이게 고용 회복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용이 더 이제 이를테면 5월도 6월도 계속 늘어나 줘야 이제 이게 체감이 될 거고요. 예. 두 번째는 회복 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제 수출과 제조업이 앞장서서 가고 있고 네. 내수와 서비스업은 그를 이제 뒤따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산업이나 어떤 기업이 잘 나가는 건 분명하지만 또 이제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분야라든지 소득이 감소한 분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일자리는 또 일자리가 없어서 애로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은 또 인력이 또 부족해서 문제인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문 간의 회복 격차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런 쪽의 격차를 메꾸는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4% 상장하면 뭐 그걸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만큼 세수도 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네. 재정을 좀 덮을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실장님? 이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이제 세수 통계를 보니까 네. 이제 약 한 예상보다 19조 원 정도의 세수가 좀 더 들어왔습니다. 아, 그 내역은 1분기에만. 예, 예. 예. 그건 이제 세정 지원이라 그래서 이제 세금 내는 걸 다소 이제 늦춰준 부분도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음. 12월 결산 법인의 이익이 꽤 늘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뭐 법인세도 있고 음. 또 이제 뭐 주식 거래가 많아짐에 따른 뭐 증권 거래소 수입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음. 기본 체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말 나온 김에 좀 그 하나만 좀 뽑아서 질문 더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손실 보상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급 적용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인데 기재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문제도 계속 거론을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지가 좀 더 생긴 거 아닌가요? 그러면? 코로나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고요. 예.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특히 영업의 금지나 제한 조치를 당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을 하는 거는 예. 어떤 헌법 정신도 그렇고 공동체 이익 차원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때 이제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걸 이제 국가의 책무로 법제화를 하고 체계적으로 보상을 하려는 그 입법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런 입법화 사례는 선진국에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큰 제도적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는 소급 적용을 할 것이냐, 소급 적용을 한다는 말은 작년에 발생한 피해부터 그럼 소급해서 보상을 할 것이냐, 네네. 아니면 한다면 언제부터 할 것이냐, 예. 또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하는 이제 쟁점 사항이 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그 입법 청문회를 이제 제안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조속 입법화가 이루어지도록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급 적용 이야기할 때마다 따라붙는 게 재난지원금 주지 않았느냐 이 얘기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체계 만들어 놓고 소급 적용을 했는데 거기서 그러면 지원했던 재난지원금을 차감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얘기가 가능하겠고요. 작년에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한 14조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중에 많이 받은 분들도 1,000만 원 이상을 누적해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더 많이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많게 받은 사람은 그러면은 그 더 받은 만큼을 다시 이제 반환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정교한 매출이나 이익에 따른 계산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한 600만 가까이 되는 데다가 이제 영업을 제한이나 금지당한 업종만 보더라도 한 100만 명 정도가 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행정적으로 다 계산해서 어떤 분은 반환을 받고 어떤 분은 추가 지급하고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백신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엊그제 이제 특별연설에서 이제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를 앞당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구체적인 일정표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백신의 도입과 접종의 일정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방역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계획대로 백신의 도입과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또 대규모로 1차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네. 한 차례 이상 접종을 하면 이제 1차 접종만으로도 뭐 굉장히 높은 뭐 80% 혹은 그 정도 되는 이제 그 예방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1차 접종 이상 한다고 보면 6월 말까지는 1,300만 명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9월 말까지는 3,600만 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차 접종이죠,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그 중에는 1, 2차를 다 맞으신 분도 있을 거고 1차만 맞는 분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주기가 돌아오면 1차 접종자들이 계속 2차 접종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 달까지는 3,600만 명이 2차 접종을 모두 마치고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하게 될 거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예. 그 11월 목표를 조금 더 앞당기도록 음. 정부는 그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앞당길 수 있다라는 좀 근거가 있는지를 좀 여쭤본 건데요. 그 근거는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도입 예정이 된 백신 물량이 충분하고 예. 그다음에 그 백신이 들어와서 하루에 상당수의 접종을 이룰 수 있는 그 접종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평상시에도 독감 예방 접종이라는 것을 네네네. 국민의 한 3분의 2 정도는 했던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역량을 보면 이제 하루에 지난 4월 말에는 뭐 20만 명, 25만 명 이렇게 했습니다만 뭐 100만 명까지도 맞출 수 있다. 이를테면 그런 그 근거를 가지고 백신의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7월, 8월, 9월 지나면서는 그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꼭 맞아야 되는 인구에 대한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수혁 준비대사가 어제 이제 워싱턴 특파원들하고 화상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백신 조기 공급 이야기를 꺼냈고요. 네. 6월 중이라고 하는 시점을 언급을 했는데 이 진전된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밝힐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밝혀질 것입니다. 네.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양의 그 백신을 확보해 놓고 예.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지금 그 5월과 6월에는 이제 우리가 백신을 놓을 수 있는 역량에 비해서는 백신이 이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조금 앞당겨 받으면 우리의 방역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이제 시기 조정에 대한 그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것이 이제 구체화된다면 저는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밝힐 시점이 혹시 한미 정상회담 때 아닌가요, 실장님? 한미 정상회담이 당장 다음 주에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도 이제 주된 논의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 간의 백신 파트너십입니다. 이제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 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네. 한국은 이제 세계 2위 수준의 이제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 두 개를 결합을 하면 이제 한국이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동산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 공급과 수요 부분으로 좀 나눠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공급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2사 공급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좀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조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투기를 억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 하면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이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은 쭉 이제 견지를 해야 될 것이고 예. 특히 이제 4월 초순에 있었던 이제 보선에서 부동산의 어떤 그 보유에 따른 여러 가지 뭐 부담에 대한 그 이슈가 또 나왔고 예. 특히 이제 정부가 신경 쓰는 거는 주택이 없는 분들 예. 그분들이 전체 가구의 한 44%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신혼부부들 새로 이제 집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1주택자이면서 또 장기간 그 자가주택에 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택을 이제 새로 마련하거나 이제 또 보유하는 데 따라서 이제 부담을 좀 줄여줘야 한다는 그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정간에 다양한 그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짧게 대출 규제 완화나 종부세 완화 같은 경우도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그 대상이 실수요자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뭐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예. 또 1주택자로서 또 특정한 그 특징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모두를 놓고 이제 조합을 해야 되겠죠. 네. 특정한 하나의 뭐 그 특정한 항목이 아니더라도 그걸 놓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부세 같은 경우도 한 12억으로 그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신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게 어떤 또 수요나 어떤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같이 또 강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시에 따라서 범정부 TF, 산업재해 TF가 이제 꾸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이제 그 경총 관계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경총이나 경제단체는 시행령에 경영 책임자 범위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뭡니까?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고요. 네. 이제 시행 시기는 내년 초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행령도 이제 가급적 빨리 정부가 이걸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만간 이제 입법 예고가 될 것인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 제정 취지가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이제 경영 책임자가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을 해주어야 네. 중대재해가 예방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안전 확보 의무라는 게 그럼 어디까지냐? 네. 뭐 산업재해 중에 직업성 질병이라는 건 또 어디까지냐? 그런 여러 가지 범위 설정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의무 이행을 하려면 또 사전 준비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 불확실성 최소화, 그다음에 사전 준비 측면에서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을 할 겁니다. 짧게 30초밖에 답변기를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실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더 제한해 달라. 그다음에 중대재해의 범위에서 심혈관계나 근골격계 질환은 빼달라. 이게 지금 재계 요구인데 그러니까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그 사용자나 경영 책임자 입장에서는 네. 그 범위를 되도록 좁히자고 할 것이고, 네. 이제 안전을 담보받아야 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느 선에선가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선택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이제 정부로서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일단은 듣고 그에 대해서 이제 입법 예고를 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성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